결국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강물 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터캣 북클럽 104 번째 시간. 오늘 소개할 작품은 매우 아름답고 감동적인 작품이죠. 바로 지난 2023년 발표된 미국 작가인 셀리 리드의 흐르는 강물처럼입니다. 이 책 좋아하는 분들이 이미 많으신데 아마도 오늘 이후로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작가 소개하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셀리 리드는 1962년 미국 콜로라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콜로라도는 로키 산맥이 남북으로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산악지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자는 이곳에서 5대째 살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 지역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겠죠. 게다가 그 지역에 위치한 대학교에서 30년째 글쓰기와 문학, 그리고 환경에 대해 강의해 왔다고 하니까 콜로라도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환경에 대한 관심, 그리고 문학과 글쓰기에 대한 깊은 애정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그런 모든 것들이 합쳐진 결과겠죠. 그래서 아마도 그것 때문인지 책을 읽는 동안 몇 가지 문학적 주제들이 떠올랐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아르테미스 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르테미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사냥의 여신이자 순결의 여신, 달의 여신, 그리고 자연의 수호자 역할을 하는 여신인데요. 그것은 결혼을 거부하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여성들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숲과 동물과 자연을 문명의 파괴로부터 지키고 보호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결국 문학에서 아르테미스 서사란 문명이나 다른 인간들의 폭력에 맞서 자연을 지켜내는 여성들이 등장하는 작품을 일컫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이 작품 주인공 이름이 빅토리아인 것이 의미심장하죠. 빅토리아 하면 왠지 여왕이 연상되기도 하고 또 결국 승리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작가는 그 아르테미스 서사를 이 작품에 어떻게 녹여냈을까요? 그것을 알면 이 책이 단지 재미있다거나 감동적이라거나 하는 감상을 넘어서 더 깊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작가가 이 책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이 소설이 댐 건설로 인해 고향을 잃고 쫓겨나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작가는 그렇게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고향에서 쫓겨나게 된 사람들의 사연이 왠지 백인들 때문에 억지로 고향에서 쫓겨나야 했던 인디언들의 사연과 연결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둘 다 문명의 폭력에 해당하죠. 댐을 건설하는 것도 문명이고 또 인디언들을 쫓아내는 것도 백인들이 가진 총이나 대포 같은 문명의 도구니까요.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이 책의 배경에는 2차 대전이나 베트남전 같은 전쟁의 폭력이 등장하고 또 술이나 마약에 무방비로 노출된 청소년들이 보이기도 하는데, 그것 또한 문명의 파괴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작가는 이 책을 통해서 이런 계속되는 폭력에 부서지고 쓰러지면서도 끝내 다시 일어나서 공동체와 자연을 지켜내는 여성들의 모습을 그리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의 제목인 흐르는 강물처럼은 강물처럼 유연하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주치는 모든 것을 어머니처럼 포용하면서 그렇게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그 흐름은 댐이나 전쟁 등 그 어떤 폭력으로도 막을 수 없다 하는 뜻이 담긴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원제인 Go as a River가 더 적절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책은 어떤 종류의 폭력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쓰러지면서도 끝내 앞으로 나아가는 이 시대의 아르테미스들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이 책에 등장하는 모든 사건이나 상징들이 더 또렷하게 보일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장치들을 아주 정교하게 배치한 작가의 능력과 노력에 더욱 감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평범한 17살 소녀였던 토리가 빅토리아로 변신하는 과정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1948년 미국 콜로라도의 아이올라라는 지역에는 17살 된 토리라는 이름의 소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이모는 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무뚝뚝한 아버지와 사고 뭉친 남동생, 그리고 전쟁에서 다리를 잃고 휠체어에 의지하고 있는 이모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엄마와 이모가 세상을 떠난 건 토리가 12살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당시 미국 시골에 살았던 여자라면 누구나 했어야 할 일을 떠안게 되었는데, 그것은 매일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서 남자들 아침을 차리고 집안일을 하고 텃밭과 닭장을 돌보고 아버지의 과수원 일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에 대해서 그녀는 그 어떤 의문도 품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토리의 사정 같은 건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여자가 되는 것에 대한 누구의 도움이나 배려도 받지 못한 채, 게다가 스스로도 뭐가 뭔지 모르는 채 그렇게 살아야 했던 거죠. 결국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는 것인데,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평범했던 톨이라는 존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특별한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지 지켜보게 되겠죠.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으로 등장하는 복숭아에 대해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토리의 집안은 할아버지 때부터 복숭아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토양과 기후가 적합하지 않아서 복숭아 재배가 힘들었는데, 토리의 할아버지가 수십 년간에 걸친 각고의 노력 끝에 성공한 거죠. 게다가 일단 성공하고 나니까 산악지방 특유의 큰 기온차 덕분에 당도가 매우 높은 과일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책에서 복숭아는 인간의 노력에 대한 자연의 선물, 또는 자연과 인간 사이의 깊은 교감의 결과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데, 책 속에 자주 등장하는 복숭아를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과즙이 팔뚝을 타고 흘러내리는 장면은 자연과 인간이 깊이 교감하는 순간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런 장면은 행복할 때뿐만 아니라 가장 불행한 순간에도 등장하는데, 그것은 심지어 불행할 때조차도 한 번 맺어진 자연과 인간의 연결고리는 끊기지 않는다 하는 걸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던 토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 눈을 뜬 것은 마을에 나갔다가 윌슨 문이라는 이름의 인디언 청년과 마주친 후였습니다. 자기도 누군가에 대해 특별한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역시 누군가에게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는데, 그것은 자신이 지금까지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수 있고, 또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특별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게 된 거죠. 게다가 상대가 인디언이라는 설정도 의미심장한데, 수천 년 동안 그 지역에서 자연과 함께 살아온 인디언은 토리의 입장에서는 자연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와의 사랑은 자연과의 교감의 과정이고, 또 두 사람 사이에서 잉태된 아이 또한 복숭아처럼 그 결과물이자 자연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평범했던 소녀는 이렇게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그것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물론 그것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았겠죠. 이 책에는 아무 이유도 없이 인디언들을 증오하고 차별하는 인간들도 등장하는데, 그들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토리의 남동생이었고, 결국 그는 술에 취해서 친구와 함께 윌슨 문을 살해하고, 이에 분노와 위협을 느낀 토리는 그들을 피해서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깊은 산속에 버려진 사냥꾼의 산막으로 몸을 피하게 되고, 그리고 출산하기까지 그곳에서 점차 자연의 일부가 되어가는 과정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제가 일부러 매우 간략하게 정리했는데, 사실 작가가 이 소설을 쓰기 시작한 장소가 혼자 캠핑을 하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토리가 자연과 하나가 되는 과정이 매우 자세하고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으니까 꼭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그렇게 힘들게 출산하고 또 소중한 아들까지 얻었지만 산속에서 홀로 아들을 키울 방법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시련이 찾아온 거죠. 이대로 함께 굶어 죽던지 아니면 자식을 살릴 수 있다면 아들과 헤어지더라도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결국 토리는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산길을 한참이나 걸어 내려간 끝에 소풍에 나온 어느 가족을 발견한 거죠. 게다가 그 가족에게도 신생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라면 자신의 아이도 받아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차에 몰래 아이를 눕혀놓고 떠나게 되는데, 처음에는 목숨보다 소중한 아기를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맡기는 게 옳은 일인가 싶기도 했지만, 생각해보니 작가는 한 명의 아르테미스가 아니라 여러 명의 아르테미스를 말하려 했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때로는 함께 고난을 헤쳐나가는 여성들의 유대와 연대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자, 이제 토리는 혼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떠나기 전과는 사정이 많이 달라졌는데, 동생은 살해 혐의를 받고 다른 도시로 쫓겨났고, 이모부 또한 자신의 가족에게로 돌아갔고, 혼자 남은 아버지는 폐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마도 토리를 다시 찾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아들을 신고하고 이모부를 가족에게로 돌려보내고, 그러고 나서도 밤낮으로 딸을 찾아다니다가 병에 걸린 것 같은데, 그런데 막상 토리가 돌아왔을 때는 이미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태에서도 아버지는 다시 돌아온 딸을 위해서 말없이 두 사람의 몫의 식사를 준비하고, 그리고 마지막 복숭아 수확까지 모두 끝낸 다음에야 눈을 감게 됩니다. 아버지의 말없는 사랑이 느껴지는 장면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몫의 시간을 온전히 감당한 다음에야 다음 세대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한 농부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토리의 시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댐 건설로 인해서 아이올라가 수몰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게 된 거죠. 이렇게 또다시 위기가 찾아왔지만, 하지만 이제 그녀의 이름은 토리가 아니라 빅토리아였습니다. 계속되는 시련은 그녀를 고통스럽게 했지만 한편으로는 강한 여성으로 단련시키기도 한 것인데, 그렇게 빅토리아로 다시 태어난 그녀는 자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를 포함한 자신의 고향과 윌슨 문과 자신의 소중한 아이에 대한 그리움까지, 그 모든 것들을 지키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상징하는 소중한 복숭아 나무들을 전부 살리겠다는 결심이었죠. 자, 이제 두 가지 이야기가 남았는데요. 첫 번째는 복숭아 나무들을 지키기 위해 토리가 대학을 찾아가서 식물학 교수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렇게 해서 새로 이주할 장소를 구하고 학생들과 함께 나무들을 전부 옮겨 심는 과정입니다. 그곳에서 토리는 과거 자신의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10여 년이라는 세월에 걸쳐서 나무들을 보살폈고, 마침내 예전처럼 좋은 품질의 복숭아를 생산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흐르는 강물처럼 삶에서 만난 상처들을 끌어안고 또 막히면 돌아가고 하면서 끝내 바다로 나아가게 된 것인데, 하지만 아직 한 가지 이야기가 남았고, 그것은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녀의 아들은 다행히 좋은 새엄마를 만나서 루카스라는 이름을 얻었지만, 그래도 삶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새아버지는 냉담했고, 쌍둥이가 된 형제는 역시 거칠고 폭력적이었습니다. 게다가 피부와 눈빛에 드러난 인디언의 흔적은 차별의 이유가 되었는데, 루카스는 본래 아버지처럼 온화한 성품을 타고났지만 결국 세상에 대해서 문을 걸어 잠근 채 냉담한 마음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하게 됩니다. 소설 마지막 장면은 20여 년 만에 아들을 만나기 위해 토리가 마지막 모험을 떠나는 장면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아들이 그녀를 어떤 표정으로 맞아줄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아빠와 꼭 닮은 모습이었다고 하니까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셀리 리드의 흐르는 강물처럼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작가가 오랫동안 문학 강의를 해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첫 소설인 만큼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조금 덜어냈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좋은 작품이었던 것 같고요. 특히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저자가 아르테미스 서사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풀어내는 과정이 좋았는데 그 서사 속에 자연과의 교감이나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그것이 개인의 투쟁일 때도 있고 때로는 유대와 연대를 통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함께 담아내는 방식이 매우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이야기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자면,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건 이 소설 속에서 좋은 사람들과 나쁜 사람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이 한데 뒤섞여 살아가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유도 없이 인디언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누군가는 그들에게서 땅을 빼앗은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평소에는 서로 모함하고 헐뜯고 하다가도 누군가 세상을 떠나면 장례식장에 함께 모여서 진심으로 고인을 애도한다든지, 그리고 한쪽에는 자연을 파괴하는 폭력적인 행동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편에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다양한 관점과 사연들 덕분에 책 전체가 훨씬 더 풍족해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결국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강물 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이야기가 투쟁과 승리의 서사를 넘어서 모든 사람의 이야기로 확장될 수 있었던 것이 이 소설이 성취한 가장 특별한 가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